안녕하세요. 이원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듀스 멤버 김성재 사건이 무엇인지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도 설명한 적이 없는 변호사 시각에서 분석한 무죄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매니저, 백댄서, 그리고 여자친구 A씨와 함께 컴백 무대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 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고 매니저는 건조기 타이머를 자동으로 맞춰놓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김성재와 A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매니저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이때 매니저는 건조기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조기의 타이머는 최대 132분으로 매니저가 자기 전에 돌린 건조기는 이미 꺼져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매니저는 거실에서 김성재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성재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성재 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김성재의 사인을 급사증후군, 즉 돌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오른팔에 24개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김성재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성재가 아닌 누군가가 김성재의 팔에 주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니저와 백댄서들은 잠을 자기 전까지 김성재의 오른팔에 아무런 주사 자국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재의 몸에서 동물용 마취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과 달리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전날 호텔에 함께 있었던 백댄서, 매니저, 그리고 여자친구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씨를 김성재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하게 된 것은 서초동 소재 동물병원 원장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은 김성재가 사망하기 전 A씨가 병원에 찾아와 애완견했을 거라며 주사기와 졸레틸, 황산마그네슘을 사갔고 김성재가 사망한 후 찾아와 주사기와 약물을 구입해간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 김성재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김성재가 헤어지려고 한 것에 앙심을 품어 살해 동기가 충분하였고 김성재와 단둘이 거실에 있었던 사실과 무엇보다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과 동일한 약물을 구입한 사실을 바탕으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A씨는 황산마그네슘과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입한 황산마그네슘의 양은 3.5g이고 이 정도 양은 한꺼번에 정맥 투여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A씨가 구입한 3cc 주사기로는 황산마그네슘을 한꺼번에 정맥 투여하기 어렵고 졸레틸 또한 한 병은 사람에게 충분한 마취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기에는 충분한 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황산마그네슘과 졸레틸을 따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나 같이 주사할 경우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2심에서 검찰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어찌된 약물인지 자세한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A씨는 자신은 새벽 3시 40분에 호텔에서 나왔는데 매니저의 증언에 의하면 매니저가 일어난 6시에 건조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건조기 타이머 시간이 최대
132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건조기는 새벽 3시 45분 이후에 설정된 것이며 이는 A씨가 떠난 후 누군가가 김성재와 함께 있다가 건조기를 다시 설정한 것이고 따라서 A씨가 아닌 다른 살인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김성재의 사망 시간은 새벽 1시에서 2시 50분 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이 시간에 김성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여자친구뿐입니다. 세 번째, A씨는 자신이 의사고시에 낙방하여 자살하려고 약물과 주사기를 구입했으며 구입한 다음날 마음을 바꿨고 약물과 주사기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낙방한 것은 10개월 전인 1월이기에 11월에 자살을 준비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검찰은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998년 2월 25일 상고 기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2심 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의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형법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는 정적이나 반대 세력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죄가 있는 것처럼 한 후 처벌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다 보니 형법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죄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처럼 무거운 처벌을 할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형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왜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성재 사건에서도 A씨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A씨가 명백하게 살인범임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100% A씨를 살인범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내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내가 살인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식의 전략을 쓴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심만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김성재 사건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A씨가 김성재의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제3의 살인범이 존재할까요? 김성재 사건은 이렇게 대한민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